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윤리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이름은 모두 가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의 모든 지인분들의 연락을 끊고 살며 앞으로 해외로 이민을 갈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와 형은 어릴 적 부모님께서 사고로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그마저도 할머니가 제 나이 11살 때 노안으로 돌아가시면서 우리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형은 저보다 8살 많았고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19살부터 저를 먹여 살리려고 생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형 덕분에 저는 국내 명문대에 들어갔고 악착같이 공부를 해서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을 마쳤습니다. 형은 저의 졸업을 앞두고 3년 사귄 형수님과 7개월 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융회사에 취직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형과 형수님은 맛있는 한우를 사준다며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다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본 사람은 형수인 박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사고 당시의 옷을 입고 있었고 긴 생머리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녀의 큰 눈은 눈물로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형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이 위기 순간 우리를 보호하려고 핸들을 꺾어서 형수님은 타박상 정도만 입었고 저는 다리가 골절됐고 척추에 충격을 가해서 의사 말로는 빠르면 반년 정도는 지나야 회복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상처가 감염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했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왕래하는 친척도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형이 키워준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제 형마저도 떠나버렸습니다. 형수님은 큰 슬픔 속에서도 장례를 치르고 저를 돌봐주느라 바빴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저는 저 때문에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자괴감에 나날이 우울해 갔으며 여러 번 안 좋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형수님은 이런 저를 보며 분노했고 정신 차리라고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너의 형이 이러려고 너를 살렸니? 너의 형이 지금 너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할 줄 아니? 네가 잘 살아야지. 그래야 네 형이. 형수님은 끝내 말을 멈추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형수님의 눈물 글썽이는 모습을 보며 정신 차리기로 했습니다. 형수님이 저를 원망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매일 다양한 국을 끓여주고 음식도 만들어주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전혀 움직일 수 없을 때는 매일 제 몸을 닦아주셨죠. 형수님이 따뜻한 수건을 들고 제 몸을 닦아주실 때 그녀의 빨개진 귀를 보고 저는 숨을 참고 천장을 바라보며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조금 회복되었을 때 의사 선생님은 벽을 짚고 복도를 천천히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형수님은 운동 시간이 될 때마다 제게 운동하라고 침대 옆에 오셔서 힘없는 어깨로 저를 지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주셨습니다. 어느 날 운동 시간이 되었는데도 형수님이 오지 않아서 저는 스스로 일어나 보기로 했습니다. 몇 번 자세를 바꿔가며 힘을 주다 드디어 일어설 수 있었죠.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께 제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졌죠. 그런데 폭도 끝에 있는 코너를 돌자 형수님이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후 전화가 울렸고 대화를 통해 형수님이 왜 슬퍼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형수님은 저를 돌보느라 자주 휴가를 내셨고 그로 인해 회사에서 해고된 것이었습니다. 형수님의 떨리는 어깨를 보면서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4개월이 좀 넘었을 때 형수님은 저의 고집에 이기지 못해 제 퇴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빨리 걸을 수 있게 되길 원했고 빨리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형수님에게 모든 생활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저는 대학교 때도 계속 장학금을 받았고 2학년 때는 창업한 선배와 함께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졸업 전에 이미 한 금융회사에서 고액 연봉을 제안받았지만 그 교통사고로 인해 모든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간 첫날 밤 저는 이미 잠이 들었지만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형수님을 불러 도움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은 저녁에 이미 샤워를 하셨는데 왜 밤에 또 씻고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생각하던 중 물소리 속에서 형수님의 불안한 목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그제서야 형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은 저는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스스로에게 형수님도 겨우 26살의 젊은 여자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욕망을 억제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우리 집은 옛날 24평 아파트라 화장실이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형수님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애써 잠을 청하려 했지만 소변이 점점 더 마려워졌습니다. 참다 결국 형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죠. 형수님은 제가 깨어있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듯 깜짝 놀라셨고 얼굴에 약간의 홍조가 돌았습니다. 약간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미소 지으며 한숨 돌린 듯 저를 부축해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막 샤워한 뒤라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해라고 말씀하시며 문을 닫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고 화장실에 서 있었지만 통증 때문에 소변을 볼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의 수증기는 아직 다 날아가지 않았고 세면대 위에는 형수님이 정리하지 않은 옷과 클렌징 폼, 바디워시 등이 있었습니다. 그 옷들을 바라보며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세면대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방금 수술한 다리라 극심한 고통을 느껴야 정상인데 그 순간은 통증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옷은 아이보리색의 롱드레스로 저녁 식사 후 형수님이 갈아입은 옷이었습니다. 그 원피스는 아직 따뜻한 온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형수님을 만났을 때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롱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드레스는 그녀의 몸이 아니라 우리 집 거실 바닥에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 출신이고 대학도 집이랑 지하철 20분 거리에 있기에 통학을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의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 오후 수업을 듣지 않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은 옛날 집이라 열쇠로 여는 구조였는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거실 바닥에 흩어져 있는 아이보리의 롱 드레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옆에는 검은 금속 버클의 가방과 크리스탈 샌들이 어질러져 있었고 그것들은 살짝 열린 침실문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전에 형이 전화로 애매하게 말했던 회사의 예쁜 여직원하고 썸을 탄다는 말이 생각났고 형이 드디어 그녀와 연애를 시작한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사실 저는 가정 환경 때문에 연애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장면은 전혀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더 이상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참 뒤에 둘이 일을 마치고 나오려는 걸 보고 허겁지겁 도망쳤고 여름방학이 돼서야 형이 그녀를 데리고 와서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의 이름이 박지연이고 저보다 3살 많으며 강원도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식사 자리에서 저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형은 저를 보며 여자와 교류할 기회가 적어서 부끄러워한다고 웃었습니다. 그날 생각을 하며 제 호흡은 점점 가빠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세면대 위에 롱 드레스를 집어들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지 그 감촉이 더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형수님이 문을 두드리며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서둘러 정리를 하려다 그만 발이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형수님은 소리를 듣고 바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생각할 틈도 없이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형수님은 조심하라고 했잖아. 어쩌다가 넘어졌어.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중에 내 형한테 뭐라고 말하겠어. 라고 말하며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순간적으로 멍해졌습니다. 형수님은 형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형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형수님은 기꺼이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난처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 고통스러워 말을 못하는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수님은 그런 저를 보고 눈물이 나려 했고 급히 저를 부축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퇴원 후 저는 겨우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의사들은 아직도 많은 휴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하라고 했죠. 형수님은 다시 직업을 구하셨는데 이번에는 보험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성과 압박이 컸고 형수님은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이 아파트는 40년 된 구축 석다리 아파트로
우리 집은 6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저는 아직 자유롭게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고 집안일을 깨끗하게 해놓았습니다. 형수님이 좋아하는 요리도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5월 25일은 형수님의 생일이었지만 형수님은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침 출근 전 제가 저녁에 일찍 올 수 있냐고 물었더니 형수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형수님이 나간 후 저는 바로 인근 마트 어플로 장을 보고 생일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형수님은 원주에서 대학을 다니고 졸업 후 직장에서 형을 만났습니다. 올해 형은 없지만 제가 형수님의 생일을 챙겨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 저는 식탁에 앉아 형수님을 기다렸습니다. 폭도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기대하고 또 실망했습니다. 7시가 되었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형수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불안해졌습니다. 그동안 걷는 것이 많이 나아졌지만 형수님은 계속해서 계단을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형수님에게 또 다른 걱정을 끼치기 싫었지만 이 상황에서는 형수님이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콜택시를 부르고 외투를 입고 휴대폰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 느렸지만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안전하게 내려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먼저 형수님의 회사로 갔지만 건물 안은 깜깜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던 차에 형수님이 얼핏 오늘 어느 한 회사에 보험 업무가 있어 그 회사에 간다고 들은 것 같았습니다. 일단 가보자는 마음으로 택시를 타고 그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 회사에 도착하니 이미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그 회사 근처 식당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한 식당 앞에서 몇 명의 중년 남성들이 한 작은 체구의 젊은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하니 형수님이었습니다. 형수님은 약간 취한 듯 보였지만 여전히 가방을 들고 몸을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무기력해 보였고 남자들의 손길을 막을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다리의 불편함을 숨긴 채 최대한 당당한 걸음으로 그들 앞에 섰습니다. 남자들은 저를 보고 잠시 멈칫하며 형수님에게서 손을 뗐습니다. 그동안 제가 다리는 불편했지만 상체 운동은 꾸준히 해왔습니다. 저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서 첫인상은 꽤 위압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들을 한번 쓱 본 후 형수님을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그중 한 명은 술에 취해 얼굴이 붉게 변한 뚱뚱한 남자였습니다. 그가 저를 보고 손가락질하며 물었습니다. 너 누구야? 저는 그의 라는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형수님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 동생이에요. 친동생. 남자들은 다시 웃으며 빈정댔습니다. 어느 동생이 이렇게 데리러 오냐고. 형수님은 그들을 화나게 하지 않으려고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 이사님, 김 부장님, 정말 제 친동생이에요. 오늘은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여러분께 실망을 끼쳤네요. 다음 기회에 또 다시 재밌게 술 마셔요. 그 모습에 저는 더욱 화가 났지만 형수님이 곤란해질까봐 참기로 했습니다. 그 남자들은 단순히 잠깐 즐기려 했을 뿐이라 제가 끼어들자 더 이상 형수님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형수님은 잠시 정신을 차렸지만 차에 타자마자 제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형수님은 오늘 타이트한 정장 스커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치마는 짧아서 앉으면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형수님은 지금 제 품에 기대어 몸을 기울이고 있었고 그 긴 다리가 제 기억 속의 이미지와 겹쳐졌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가로등과 풍경을 보며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형수님을 부축하며 계단을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 열쇠를 찾고 있을 때 형수님이 갑자기 저를 껴안더니 벽에 밀어붙이고 제 입술을 물었습니다. 약간 아팠지만 더 강한 쾌감이 느껴졌습니다.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상황을 이해한 후 저는 형수님을 껴안고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여자를 처음 키스해본 저는 서툴기 짝이 없었지만 형수님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복도에서 형수님의 따뜻한 체온에 저는 거의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키스에 만족할 수 없었던 저는 빠르게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형수님을 소파로 옮겼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저는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형수님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생일 케이크와 거의 다 타버린 촛불이 있었습니다. 저는 만족감에 넘쳐 형수님 곁에 앉아 그녀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당신 생일이에요. 이 음식들은 내가 직접 만든 건데 이제 다 식어버렸네요. 내일 다시 만들어줄게요. 촛불 저녁 식사가 분위기를 살린다고 해서 촛불도 샀어요. 내 다리는 거의 다 나았어요. 오늘 전에 오라던 회사에 연락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기로 했어요. 연봉도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고 저는 형수님 앞에서 손가락으로 연봉 액수를 표시했습니다. 형수님은 눈을 내리깔고 여전히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들어 올려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앞으로 제가 지켜줄게요. 저는 더 이상 형수님을 형수님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제 마음속에 걸림돌이 있었지만 억눌러 왔던 감정은 결국 이 지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처음으로 갈망을 느낀 여자였고 저를 떠나지 않은 유일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고 돌봐주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과거에 누구였든 상관없었습니다. 형수님은 제 품에서 벗어나며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옷을 입기 시작했고 모든 불을 켰습니다. 밝은 빛이 눈부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형수님은 테이블 위의 음식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오늘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내가 너를 너의 형으로 착각했어. 저는 그녀가 저녁에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는 줄 알았고 웃으며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갔어요. 하지만 형수님은 제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건 오늘 내가 술에 취해서 너를 너의 형으로 착각해서 실수를 했다는 거야. 그 순간 마치 머리에 얼음물을 부은 것처럼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형수님은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하자. 이제 너도 거의 나았으니 내가 더 이상 돌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젠 나도 이 집을 떠날 때가 됐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이사 간다는 말을 듣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절당하는 것보다 형수님의 떠남을 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양심을 속이고 말했습니다. 형수님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절제하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주의를 기울일게요. 형수님 제발 떠나지 말아요. 저의 애원과 설득 끝에 형수님은 결국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 회사에 적응하는 동안 상사와 동료들도 저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저는 퇴근 후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백화점에서 형수님에게 어울릴 만한 젊은 여성 스타일의 목걸이를 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형수님은 발코니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장을 본 것을 보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데 이렇게 많은 장을 봤어? 저는 기뻐하며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오늘 첫 월급을 받았어요. 손 더럽히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형수님이 도와주려 했지만 저는 그녀를 주방 밖으로 내보내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저는 월급 카드와 목걸이 상자를 그녀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어요. 생일 때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앞으로 제 돈은 형수님이 관리해주세요. 이 목걸이는 비싸지 않아요. 이거 사느라 돈 낭비했다고 하지 마세요, 형수님. 형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울음을 멈추길 기다리며 계속 음식을 그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잘 보관할게. 나중에 내가 결혼할 때 써야 할 돈도 내가 맡아둘게. 형수님, 저는 여자친구 사귀지 않을 거예요. 너는 훌륭하니까 분명 좋은 여자를 만나게 될 거야. 저는 그 당시 형수님이 떠나기로 결심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형수님이 집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물건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흔적을 찾기 위해 집안을 헤매었지만 남겨진 것은 단지 XX 날 잊어줘라는 6글자가 적힌 메모지 한 장뿐이었습니다.
형수님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헤매었지만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본가에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녀가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모든 에너지를 일에 쏟아부었습니다. 실적이 월등히 뛰어나다 보니 2년 만에 팀장 자리에 올랐고 1년 후에는 부서장로 승진했습니다. 연봉은 몇 배로 뛰었고 도심에 34평 아파트도 한 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오래된 24평짜리 집에 사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곳에는 제 어린 시절의 추억, 부모님과의 추억, 형과의 추억, 그리고 형수님과의 추억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두운 폭도에서 형수님이 발끝을 들어 키스하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수님을 얻었던 그 순간의 기쁨은 아직도 마음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마치 우리 형제 곁에 와서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존재했던 사람 같았습니다. 형수님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몇 년 동안 저는 여러 여자들과 사귀어 보려 했지만 그중 단 한 명만 제가 먼저 다가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채원이었고 우리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지원했을 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는 긴 생머리에 옅은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 순간 형수님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그녀가 저를 힐끔 쳐다볼 때 그 눈빛은 순수하고 청초하며 약간의 수줍음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우리 팀에 남기기로 했고 그녀는 저의 팀원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업무 능력은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지만 저는 그녀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해주는 것도 전혀 귀찮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나 자신도 놀랄 정도의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김채원은 저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고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아이보리색의 롱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목선이 깊게 파이고 허리 양쪽에 트임이 있는 디자인이었습니다. 그 드레스는 그녀의 청순함을 약간 깨뜨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그녀는 약간 취한 듯 제게 기대며 집까지 데려다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리운전을 불러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지하철 옆 오피스텔이었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또래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그녀는 저를 벽에 밀치고 고개를 들어 제게 키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는데 그 손길이 매우 능숙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콘돔 있니? 그녀는 모호하게 제 목을 살짝 깨물며 그녀가 피임약을 먹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흥미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 할 때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미안해, 오늘은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그렇게 말하며 그녀의 당황한 눈빛을 뒤로하고 셔츠 단추를 채우고 차 열쇠를 집어들고 떠났습니다. 이후 김채원은 몇 번 더 저를 찾았지만 제가 냉담하게 대하자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형수님보다 훨씬 영리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입사 1년 후 그녀는 이 회사를 발판으로 삼아 다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그 후로 1년이 지나 저는 업무상 부산지사로 2달간 내려가야 했습니다. 저를 맞이한 매니저 이현수는 저와 같은 나이였고 부산에 먹고 놀 수 있는 장소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그는 저를 고급 클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몇 명의 미녀들을 불러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둘을 골라서 카드게임 하세요. 하지만 저는 흥미가 없어 좋은 술 몇 병을 주문하고는 술을 잘 마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찾아오셨네요. 여기에는 좋은 술과 미녀가 가득하답니다. 그러면서 술 판매 매니저를 불러주겠다고 했습니다. 술을 소개하는 매니저로 형수님이 들어온 것입니다. 형수님은 슬릿이 깊게 파인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깨끗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고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형수님과 저는 서로를 보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형수님은 재빨리 저의 시선을 피하며 다양한 양주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4년 만에 다시 본 형수님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넋놓고 바라보았고 술의 이름들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이현수는 저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고는 저와 형수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제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여기 술을 소개하는 매니저는 손님을 접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건 그녀에게 모욕이 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많은 술을 주문했습니다. 중간에 이현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 형수님이 저에게 다가와 앉으며 술을 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아 가슴에 얹고 목이 메인 채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나를 걱정하는 건가요? 정말 나를 신경 쓰는 건가요? 형수님의 눈은 붉어졌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저는 눈물이 핑 돌며 그녀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는 동안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알아요? 당신이 떠난 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형수님은 더 많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함께 가요. 나와 결혼해요. 우리 함께해요. 형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계속해서 싫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강제로 데리고 나와 택시에 태워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고 형수님은 밤새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돌아와서 저와 함께 살고 결혼하자고 말했지만 그녀는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이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멍해졌습니다. 형수님은 서울을 떠난 지 2년 후 재혼했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이혼했고 아들은 그녀와 함께 지낸다고 했습니다. 야근할 때는 함께 사는 좋은 친구가 아이를 돌봐준다고 했습니다. 형수와의 재회는 저를 깊은 좌절과 분노로 몰아넣었습니다. 마음속의 시기와 아픔, 심지어는 분노까지 느꼈습니다. 형수님이 왜 갑자기 낯선 사람과 결혼하고 그에게 아이를 낳아준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삶을 선택한 그녀의 결정에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남자는 형수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수님과 법적으로 인정받는 부부였습니다. 반면 저는 아무리 노력하고 성공해도 형수님의 눈에는 언제나 철없는 아이로 보였습니다. 형수님은 제 경솔한 행동을 한 번도 혼내지 않았지만 더 이상 진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저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반에서 꽤 성공한 편이라 저를 아부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지루해져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담배를 피우던 중 평소 저와 말이 별로 없던 승우가 내려와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승우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큰 산부인과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망설이다가 결국 제 어깨를 툭 치며 물었습니다. 야, 너 형수님 잘 지내? 저는 그가 왜 갑자기 형수님에 대해 묻는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형수님 얘기를 해? 형수님을 알아? 승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형수님 그 아이를 낳았어? 저는 담배를 피우던 손이 떨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아이? 승우는 연기를 내뿜으며 설명했습니다. 내가 실습할 때 내 형수님이 피검사와 임신 검사를 받으러 왔었어. 그때 내 형이 죽은 지 거의 1년이 되었는데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겠어? 그 후로는 안 보였어. 아마 다른 병원으로 갔을 거야. 내 형이 그렇게 빨리 세상을 떠났으니 형수님이 임신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했겠어? 제 심장은 요동쳤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승우야, 내가 형수님의 진료 기록을 좀 찾아줄 수 있을까? 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다음 날 승우는 형수님의 진료 기록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형수님이 임신 확인을 받은 날짜는 제가 형수님과 그 일이 있은 3주 후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형수님이 임신을 알게 된 후 저와 함께하는 것이 두려워 혼자 아이를 품고 서울을 떠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더 이상 평온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이현수를 통해 형수님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 도시의 불빛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형수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시간이었고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애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9층에 도착해 문을 두드리자 한참 후에야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형수님과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 사진을 본 적이 있다면 그 아이가 저를 더 닮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주방문이 열리고 형수님이 앞치마를 두른 채로 급히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엿보였습니다. 형수님은 급히 뒤돌아 머리를 정리하는 척하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형수님은 저를 집 안으로 초대하며 식사를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아직 2가지 요리가 더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형수님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이 아이를 혼자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셔츠 소매를 걷고 채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능숙하게 칼을 다루는 모습을 본 형수님은 몇 번이나 저를 몰래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점점 능숙해지는구나. 집안일도 잘하고 나중에 내 아내는 정말 행복할 거야. 마지막 요리를 마치며 형수님은 주방이 좁다며 저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저는 거실로 가서 바닥에 널려있는 장난감들과 앉아있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묘한 만족감이 밀려왔습니다. 낯설고 비현실적이지만 오랜만에 집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이 앞에 앉아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아이의 대답은 김은우였고 은우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엄마의 남자친구죠? 저는 잠시 멍해졌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내가 엄마의 남자친구처럼 보이니? 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네, 아저씨는 괜찮아 보여요. 엄마의 남자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는 너무 성급하게 행동해 형수님을 놀라게 했지만 이번에는 천천히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형수님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싶었습니다. 은우는 제가 대답하지 않자 입을 삐죽이며 커다란 눈동자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며칠 후에 유치원 운동회가 있는데 선생님이 아빠랑 엄마가 같이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아빠가 없어서 포대 점프에 참가할 수 없어요. 우리 반 친구들이 다 저를 놀려요. 이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은우를 무릎에 앉히고 눈물을 닦아주며 물었습니다. 포대 점프가 뭐니? 은우는 포대 점프가 어른과 아이가 함께 포대에 들어가 뛰는 경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종목은 주로 아빠들이 참가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은우에게 구체적인 활동 시간을 물어본 후 약속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날 같이 가줄게 어때? 은우의 눈이 반짝이며 긴 속눈썹 위에 작은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정말요? 너무 좋아요. 그럼 제가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이때 형수님이 국을 들고 나왔습니다. 은우의 말을 듣고 형수님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은우,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형수님의 엄한 목소리에 은우는 깜짝 놀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아빠가 필요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나만 아빠가 없어요. 형수님은 입술을 꽉 다물고 국을 내려놓고 등을 돌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은우는 제가 씻겨주었습니다. 아이는 피곤해서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형수님은 여전히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그녀에게 다가가 손에 있는 접시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내가 할게요. 형수님은 접시를 놓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은우를 씻기는 건 이제 저한테 맡겨요. 그는 남자아이니까요. 계속 형수님이 씻겨주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형수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틈타 물을 잠그고 형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수님이 움찔했지만 저는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형수님, 강요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은우는 제 아들입니다. 그를 돌보고 함께할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우리 이제 서울에 있지 않아요. 여기서는 우리 관계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결혼하지 않더라도 당신과 은우를 돌보고 싶어요. 형수님은 눈물을 머금고 저를 바라보며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어. 그날 화장실에서 내가 내 치마로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었어. 그날 내 생일에 너를 형으로 착각한 게 아니었어.
난 그저 내 감정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 형을 배신하는 것 같았고 나쁜 여자가 되는 것 같았어. 그래서 도망쳤어. 임신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 괴로웠어. 결국 수술대에 누웠지만 너와 내 아이를 지우지 못했어. 형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은우에게 미안해.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더 좋은 방법이 없었어. 형수님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고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제는 괜찮아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 힘들게 살 필요 없어요. 제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 후 저는 부산으로 이직을 했고 은우가 다니는 유치원 근처 고급 아파트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형수님은 제 지원을 받아 술집 매니저 일을 그만두고 화장품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생일에 저는 그녀에게 청혼했고 형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승낙했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며 은우와 함께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로 이민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 머물다 보면 친인척 지인들을 마주치게 될 텐데 시선이 곱지 않을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자와 아이가 그런 공경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유로운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